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겸 국민의힘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자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은 아마 그 세계적인 현상인 걸크러쉬 현상을 이끄는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번에 그 국회의원 되시기 위해서 이제 지역구 출마하셨는데 나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예전엔 같았으면 여성이 여성을 안 찍는다는 게 주로 우리 사회 통념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여성들 반응들이 좀 어떠셨습니까? 특히나 시골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상주 문경 상주 지역구 출신 이미자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영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구 농촌 지역에 제가 이제 출마하다 보니까 상당히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성이고 또 네. 노동운동을 했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오히려 농촌도 상당히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성이 여성을 안 찍는다 이런 것은 옛날 말인 것 같고 오히려 네. 40대, 50대, 특히 60대에 있는 여성분들이 손을 꼭 잡고 예. 이미자는 강당에서 좋다. 그리고 우리 그러셨군요. 여성이라서 더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원에 힘입어서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예. 제가 승리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느끼시죠, 도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예, 요즘은 당당한 여성이 그야말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의정 활동 중에 상임위였었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서 철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화제가 됐는데 어떤 경위로 이렇게 이야기되셨습니까? 예,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번 2019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재명 지사께서 전체 전 국민 30만원씩 50회, 100회를 줘도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전에 국무총리에게도 내가 질의를 했을 때에는 국무총리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또 이낙연 그 민주당 당 대표도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를 해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 홍남기 부총리도 똑같은 이제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현재 구직급여를 주고 있는데 실업자들에게 구직급여를 주고 있는데 코로나 2.5에서 코로나 3.0 단계로 갔을 때는 이 장기 실업자들에게 지금 현재의 기간보다 한 60일 정도 더 줬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좀 그 재정에 대해서 먼저 갖춰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하자 총리도 그랬고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다. 노동부 장관도 그런 답변을 해서 이제 그 경제 총괄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문을 했더니 어렵다 그랬거든. 그런데 왜 그러면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갖다 생각도 안 하고 50회를 뿌리면 750조고 100번을 뿌리게 되면은 1500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부채보다도 100% 이상이 더 늘어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철없죠 이랬더니 홍남기 부총리가 철없다 같은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빼갈 거 아닙니까? 투자. 그럼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은 자금을 구하기에는 비용이 또 늘어나겠죠. 또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근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 태우는 꼴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철없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없는 맞죠 했더니 부총리도 얼마나 그렇게 맞았으면 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는 철없는 지사로 4명이 딱 이제 4명이 되신 거죠. 네. 아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성희롱 문제로 또 의원님을 많이 서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그 대여 투쟁에서 굉장히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고 계시거든요. 그때 경위도 짧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 대여 투쟁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지 기본적으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정당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정권 창출 아니겠습니까?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당이
거짓이라든가 선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분열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게 저는 제 의정 활동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그 원내 대표께서 그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 관련돼갖고 그 사개특위에서 그분이 자기가 분명히 나가서 그걸 하겠노라고 했는데도 강제 사보임을 시킨 겁니다. 강제 사보임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게 부당하다고 부당성을 우리가 얘기하러 의장방에 가서 그거를 해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의장님은 우리 얘기를 듣다가 그냥 바로 그냥 퇴장하시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 그 노동운동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면 좀 이렇게 가라앉히라고 앉고 앉아라 이런 제가 이제 제스처를 이제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기 그 의장님 앉으시라고 앉아서 얘기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손이 이렇게 쑥 들어왔는데 그때 상당히 기분 나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굴로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도 위력엔 저는 그렇죠. 모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국회의장은 의장이시고 저는 평범한 그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얼굴에 갖다 대고 이러면 성추행이냐 뭐 이렇게 하실 때에는 고의적으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에 있는 검찰이 그거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하고 이럴 때는 저도 이제 16일 날 대정부 질문을 또 나갑니다만은 대정부 질문 나가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공격수들이 하나씩 나갑니다. 나갈 때는 자기가 이제 뭐 경제 분야면 경제 분야, 뭐 정치 분야면 정치 분야 준비를 딱 했다가도 상대 당이나 다른 데서 우리 당에 공격을 해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누군가는 자기가 그 준비했던 걸 딱 접고 나가서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데 제가 주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비춰지는 거죠.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에이스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좀 초선 때는 많이 했습니다. 또 필요한 역할이신 거죠, 사실은. 당연하죠. 여성 의원으로서는 잘못하면 존재감이 없어질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더 또 이제 맨파워도 키울 수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요즘 이제 당명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어쨌든 국민들의 눈에는 여전히 좀 불안한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보수 색채를 너무 지우는 거 아닌가, 보수의 핵심 가치마저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중도를 잡으려다가 또 집토끼를 잃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하거나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우리 자유우파인 우리 당으로 왔을 때는 제가 딱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유고 두 번째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우리 당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 오면서 그런 징후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이제 오므로 인해 갖고 더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시대 정신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뭐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런 것보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민생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물론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쪽 민주당 선들은 팬덤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덤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쪽으로 막 치우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립해서는 중도에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어필하는 게 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읽어내서 청년, 중장년, 여성, 노동자, 사용자 고루고루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서 우리가 새롭게 틀을 짜자.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야만 우리가 다음에 집권을 할 수 있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산업화, 민주화, 또 건국 세력 다 그분들의 그 생각과 그분들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건국 세력이 됐든 산업화 세력이 됐든 민주화 세력이 됐든 그 틀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또 우리 자유우파를 사랑하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려 주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계속 이제 그 힘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이제 노동운동 잠깐 말씀 주셨는데 노조 활동가로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시게 됐었는데 어쨌든 노동운동에 대한 어떤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노동운동이 과잉되면서 어떤 경제를 힘들게 한다든가 민노총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또 뭐 기종노조 이른바 그런 노조 문제도 이제 지적이 많이 되고 노조 활동이 일반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 옹호 이런 것들에 굉장히 힘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일자리를 뭐 더 뺏는다든가 하는 어떤 반대급부 노동운동의 반대급부도 굉장히 반감이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노동운동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주 뭐 어르신 지적이시고요. 네. 지금 이제 과거의 노동운동은 순수하게 이제 뭐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노동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 최근에 와서 민주노총이나 이쪽에서 가격하게 하는 그 행태들을 보게 되면은 계급투쟁이죠, 이건. 계급투쟁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꿔서 우리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체제를. 민주노총이 하는 행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일하는 국민들 중에서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가 있는데, 임금 근로자가 2천만인데 2천만 중에서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한 11% 정도 됩니다. 11%의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좀 문제는 되지만은 또 그 면밀히 들어가 보게 되면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 공공기관 노조들이 그렇게 세게 하는 겁니다. 일반 나머지 한 1,800만 명의 노동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런 데 가입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게 독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다 해외 유출시켜버리고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이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을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노총의 노동운동과 방향성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의원님이 그 노조 활동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회사 내 어떤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신 부분이 저는 있으신 그렇습니다. 거죠? 저는 우리 회사가 뭐 M&A 해서 할 때는 단체 협약이라든가 임금 동결해서 나중에 그 이익이 났을 때는 서로 성과금으로 나눠주는 것도 했고, 회사가 정말 어려울 때는 제가 물건 들고 밖에 나가서 물건 팔아 다녔습니다. 저도 뭐 우리 회사 제품 좀 팔아달라. 그리고 같은 관내에 있는 뭐 상공회수라든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도 제가 물건을 좀 많이 팔아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회사라는 이 법인체를 두고 노사가 서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힘을 합쳐야지. 노조 없이 그 회사가 조합원 없이 회사가 존립이 안 되고 또 회사 없는 노동조합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노조 활동하시다가 이제 정치판에 뛰어든 게 상당히 오래되셨더라고요, 찾아보니. 네. 어떻게 정글판 같은 이제 정치판에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매년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 이제 과거에 11월 달 되면은 노동자 총력 투쟁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춥잖아요. 11월 달, 12월 달에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머리띠 메고 조끼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10만 명, 20만 명이 뭐 이렇게 해도 국회의원 한 명이 가서 법안을 바꾸는 것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내가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진정한 노동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 왜 당연히 정의당이나 뭐 민주당으로 가는데 왜 이미자는 보수당으로 갔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그래도 저는 자유가 우선이다. 왜?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다양한 사고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서 풍요를 개출했습니다. 이 풍요는 다양성이고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때 인간은 거기서 자부심을 느낀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평등보다는 자유가 난 우선이다 생각을 갖고 우리 이 자유우파 지금 국민의힘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천을 하는데 정치인으로 가져야 할 자질은 최소한도 세 가지만 되라 하면 저는 신뢰, 책임,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들어와서도 제가 이제 굉장히 그 한꺼번에 자클릭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과 노동자들을 양쪽을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서 양쪽을 설득을 시키면서 그런 타협점을 가지고 법안을 하나씩 제가 바꾸고 있는데 뭐 경총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자 정도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보람 있는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보람된 일은 지금 이제 5년 차이시네요, 국회. 예, 5년 차인데 이런 거지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노동자 출신으로 자유우파 국민의힘당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배신자라고 후원금을 안 하더라고요. 후원을 안 하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자 편만 들 거다라고 해도 후원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금 모으기 참 제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딱 정말 힘들었던 거는 고 김용균 씨가 이제 그 사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전면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막 흘러나왔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내야 되는데 노는 노대로 할 주장이 많고 사는 사대로 주장이 많고 당연히 노는 안전을 생각하고 또 사는 그쪽에서 안전을 이렇게 부르짖는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의견들이 막 팽팽하고 이랬을 때 양쪽을 다 제가 설득을 시키는데 민주노총도 설득시키고 민주노총도 니들이 한 발이라도 앞을 나가려면 반발이라도 움직이 낫지 처음부터 10발짝은 못 나간다.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고 또 그 경영계 쪽에는 여기 계시는 임원님들의 자녀분들이 그렇게 저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키자고 하는 거지 법을 안 지키자고 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냐. 그리고 이제 벌금 부분에서도 뭐 벌금을 이렇게 많이 매기냐서 법을 지키면은 벌금을 안 물어도 되는 거 아니냐. 고의성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과실에 의한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양쪽에 놓고 설득시키는데 크리스마스 날도 나왔고 하고 입안이 그때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월 27일 날 통과시켰는데 노사 양쪽으로 다 욕먹었습니다. 노사 양쪽으로 다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 말씀드리면은 균형 감각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욕먹고 있습니다. 김검균법? 김용균. 김용균법을 이제 통과시킨 게 가장 큰 보람된 일 중에 하나로 보시겠네요. 또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진 않았습니다. 농부의 자식도 부러워했던 하전민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고 집에 식구 많다고 이사한 집에서 그냥 이틀 만에 쫓겨나본 적도 있고 판잣집에서 살아봤고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교육에 배움에 목말라 있을 때는 제 스스로 이제 결국은 돈을 벌어서 대학교 대학원 다 마쳤습니다만 저는 힘든 가정을 다 겪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집 없는 서러움 정말 교육에 목말라 있을 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심정 잘 압니다. 잘 알아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력이 없어서 생계형 뭐 국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또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취업하러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때 한 구직 촉진 수당도 좀 주고 이 법을 제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만들어 놨다가
좀 많이 애먹었어요. 그러다가 20대 마지막 회의 때 제가 방망이 두드려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열심히 선전하고 있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네. 예, 그건 제가 그 한국형 실업 구조를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고 뿌듯했습니다. 정치 후회는 한 적이 없으십니까? 정치 문에. 제가 좋아서 택했고, 제가 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혹시라도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롤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이철호 지사님입니다. 아, 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 이철호 지사님. 은사인 거는 알고 예, 있는데. 저하고 사제지간인 것은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에 상당히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상당히, 좀 품이 크고, 이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품이 크고 넉넉하면서도 상당히 이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이런 균형 감각이 있으시죠. 그렇죠. 균형 감각도 있으신 데다가 유머러스하기도 하시고, 뭐 좀 태연자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너무 뭐 좀 그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태연자약하다는 말은 그만큼 품이 넉넉하면서도 포용적이다. 네. 그래서 그분의 그런 부분들을 담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아까 금방 모두의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 뭐지, 그 부산권 이제 초선 의원이 최근에 뭐 초선은 그 역경을 인내한 김미애 의원 이야기가 많이 해가되면서 일단 아 보수에도 저런 참 인물 있네, 저렇게 정말 보수들이 지향해야 될, 고생해서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근데 의원님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 김미애 의원의 그 히스토리 못지않은, 그보다 그 이상에 되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성장 스토리가. 저는 이제 20대 때에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의원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상주에 계시면서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동생이 3명입니다. 제가 이제 맞이고, 2남 2녀 중에 제가 이제 맞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좀 몸이 상당히 편찮으셔서 13년 동안 누워서 알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병원비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서.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그 의료보험도 아니었죠.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의료보호, 노란 저 카드, 그게 있어서 그나마 뭐 약도 좀 타다가 먹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도 그로 인해 저도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때 참 그런 부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정말 앞서가는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도 이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 좀 취약계층에다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상주에서 졸업하시고 대학을 진학 못하시고 바로 안산으로 가신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산으로 바로 취업하러. 네, 그리고 이제 동생들 다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동생들 학업 다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예, 막내까지 대학 졸업시키고. 그럼 경기대학교 들어가신 게 몇 살 정도? 37에 들어갔어요. 아, 37에 들어가셨어요. 그때도 이제 노조 활동하시면서 했어요. 애먹었으니까. 예. 음. 그래도 그때 저보고 우리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헌법 교수님이 저보고 사법고시 보라 했어요. 실력이 좀 좋다고. 네. 근데 제가 그 뭐 사법고시 볼 그때도 수 있을 정도로 앉아서 내가 책 봐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경야독이었습니까? 주경야독했어요. 주경야독했고, 그래도 교수들이 야 그렇죠. 사법고시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때 당시 공부한 이게 볼펜을 하도 져서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학교로 가신 거니까 더욱더 힘드셨겠죠. 그 노동운동 하면서 그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 이루어내셨네요. 노동운동 하면서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또 핍박 같은 거 있을 수 있을 텐데. 있죠. 저게, 초창기에는 핍박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27살에
그 노조 대표가 됐는데 임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얼마나 그렇죠. 했겠습니까? 그때 참 어떻게 왜냐하면 그 당시도 노조위원장 하기는 서로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꺼리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걸 떠맡으시게 되셨나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명인 것 같고 저는 또 제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숲풀림자에 위롤리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풀어보면 숲처럼 넉넉하게 사람을 이롭게 하라. 공익인간 정신이 좀 깃들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소녀가장 뭐 일을 했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노동운동을 했고 어머니가 편찮으셨던 건 거죠? 예, 거의 우리 어머니. 가장이셨군요. 예, 진짜 그래서 소녀가장.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하러 나왔죠. 그러니까 운명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고 돈도 좀 많이 모으고 싶고 뭐 이런 거 꿈은 안 가지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원래 가수원집 아들들이 사과를 잘 먹고 그 저기 그 정육점집 아들들이 고기를 잘 먹는다 하는데 제가 돈을 많이 만져보고 돈을 많이 써보고 뭐 이게 돈에 대해서 이런 좀 이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돈 버는 쪽으로 갔겠지. 근데 아예 돈이라는 것을 제가 뭐 이렇게 풍족하게 써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요. 개념이 없고 뭐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없고 공익이라는 생각이 크셨네. 일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하셨나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계속 저성장 위주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많이 힘들거든요. 뭐 취업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또 뭐 박탈감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난을 겪고 있거나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혹시 조언을 주시려면 좀 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다 겪어내신 분으로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이 기업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편의점이나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사실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갈수록 점점 축소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대적인 노동 계획이 일어나야 된다. 대대적인 노동 계획이 일어나서 좀 이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들어오고 좀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 계획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하루 뭐 이렇게 하루살이 그냥 그 저기 뭐야 돈 이렇게 주듯이 이렇게 찔끔찔끔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데 사실 저희 당이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이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노동계획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노동계획을 통해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힘내시면 반드시 우리 코로나 극복하고 나면 또 새로운 세상이 도래되니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답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지역구 이제 출마를 계기로 이제 상주 고향에 정착하시게 되신 건데 그 이전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계속 생활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라든지 또는 양쪽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비교해 보실 기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다시 이제 고향에 정착을 해보니까 지역의 어떤 지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고향은 어떠셨는지 그런 소외라든지 앞으로 지방을 좀 더 풍요하게 잘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지금 이제 제가 수도권에서는 안산에서 살았습니다. 안산 그게 이제 공업도시지 않습니까? 노동자들도 많고 그런 도시인데 이 안산에서는 밤 11시 12시가 돼도 불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그렇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 전에 보게 되면은 항상 인구 밀도도 높고 사람이 북적북적 되고 그런데 고향인 상주 문경 가게 되면 저녁 7시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선거운동 할 때도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저녁 7시 되면 다 집에 들어가서 좀 더 뭐 TV 보시거나 뭐 불 끄고 주무시니까 전국 다른 북부도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상주도 그렇고 문경도 그렇고 물론 이제 경북에서 제일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제일 높은 곳이 의성입니다만은 상주 문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에서 출발해갖고 거제까지 가는 그 우리 중부 그 내륙철도 중부 축을 이루는 내륙철도가
문경에서 김천까지만 딱 빠졌습니다. 제 아. 지역구만 딱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다. 응? 김천에서 거제까지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는 이런 그 철도 사업은 내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까지 해주면서 우리 그 딱 중간에 거기만 딱 띄워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뭐야 교통복지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우리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언제 뭐 그런 거 지수 생각하고 했습니까? 근데 거기만 딱 미신 구간을 만들어 놓고는 그 지방 소멸을 위험하다고 이렇게 뭐 이낙연 총리도 이번에 당대표 전 총리도 당대표 연설에서 균형 발전을 굉장히 주장하셨는데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 그 철도를 다 미신 구간을 없애고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랬을 때 사람들도 좀 찾아오고 찾아왔을 때에 보고 또 살고 싶은 곳이 되고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그런 유인책을 쓰고 이렇게 해야 도시가 살아나는 건데 우리 상주 문경 이쪽에 내륙철도 꼭 놔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내겠습니다 제가. 상주 문경 이제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의 그 소외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정 활동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 또 상주는 이번에는 한복진흥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어서 좀 또 다른 문화 측면에서 어떤 그 기대해 볼 만한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좀 진흥원을 계속 시키시죠. 그게 우리 부장님께서 정말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그 교통복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으려고 한다면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와 이제 교육인데 교육은 좀 그렇고요 아직은. 문화를 얼마나 잘 그 지역 그 뭐 수도권에 있는 데다가 알리고 그다음에 또 문화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개발해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정말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또 살고 싶고 우리 상주 여기 보면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 한복진흥원입니다. 여기 지금 함창에 우리 한복진흥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지금 법안이 저기 마련되지 못했어요. 손혜원 의원이 하도 반대를 해서 한 분이 반대를 해서 갖고 법이 없다 보니까 지난 20대 국회 때 그러신 건가요? 예. 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원할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을 좀 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한복진흥원을 살려서 상주는 또 300이라 하는데 300 중에 하나가 명주입니다. 그 명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복진흥원을 살려서 정말 이 한복과 그다음에 우리 또 명주가 어우러져서 정말 그 하나의 어떤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을, 더 나가서는 타운, 더 나가서는 경북 이렇게 해서 좀 알리고자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이제 국회 한노위 활동도 하시는데 지역은 또 물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대구 경북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정 활동에 어떤 중심이 있으신지 어떻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한노위에 있다 보니까 대구 지선 관련돼 가지고는 그 전에 이제 이 강효상 의원님이 상당히 좀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21대에는 안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주경호 의원님이나 각상거 의원님께서 또 잘 챙겨 계시고 윤재욱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구미와 대구가 지금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번 이제 중간 발표는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속 시원한 발표는 아니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원님 이제 재선인데 앞으로 뭐 또 더 많은 꿈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포부와 어쨌든 나름의 그 결의를 좀 말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 저 이미자 국회의원 잘 보셨죠? 제가 어떤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소통하고 공감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늘 주민과 소통, 시민과 소통, 국민과 소통, 노동자와 소통, 기업가와 소통, 그러면서
공감하는 정치인이 돼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생활 정치, 민생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